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네. 계속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주주환원책 내용에 대해서 시장은 실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고스란히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6%대 현재 구간에서도 하락 흐름 보이면서 26만 3천 원대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 반면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일 상승세 오늘도 1.6%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닥은 좋아요. 2차 전지도 좋고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지금 소부장 쪽에 있어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희비가 좀 엇갈리긴 하지만 상승을 보이면서 2% 가까운 상승세.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있어서의 흐름이 과연 이제 700을 넘어서 800을 왔는데 900으로 1000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온도차가 조금 있잖아요. 많아요. 네, 많죠. 근데 삼성전자만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하이닉스만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아니면 둘 다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우리나라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네. 근데도 이제 삼성전자를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락했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파운드리가 있다. 요 추가적인 뭔가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을 보고 삼성전자를 사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많다고 하니까. 저는 둘 다 약간 방향성이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같이 전 둘 동의한다? 다 같이 가는 아니면 5대5? 둘을 가지고 있는 ETF 상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날은 삼성전자 많이 빠지네 하이닉스가 조금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각자 다르시니까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베센트의 바이백 정책도 하루 만에 실망을 하고 주주환원도 며칠 만에 이렇게 실망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호재가 좀 재료가 지속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불안감이 계속 좀 남아있는 사이에서 네. 이슈에 반응을 하긴 하지만 이 반응에 있어서의 효과는 길지 않다라는 건 여전히 약간 수급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완전하게 탄탄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 주식 한 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세미나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여의도 본사에서 9월 달에 세미나 하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세미나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세미나고요. 오는 9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 배당에 투자할 적기 미국 배당 ETF 심층 탐구를 주제로 자 1부는 김한 부장 그리고 2부는 하재석 부장이 깊이 있는 인사이트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요. 아래 링크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9월 12일 토요일에 저희가 압구정 WM센터에서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에서 이 세미나 지난번에 했을 때도 진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10년 10배 세미나라는 주제로 박지훈 부장 그리고 정우천 부장 두 분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네.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주중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주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중에는 회사 가랴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을 하라 해서 두 분이 오전 11시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은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저희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신청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네.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대체 유무 때문에 요 분을 못 봐가지고 뭔가 좀 깨림직한 느낌으로 일주일을 보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은 또 이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혁진 팀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입니다. 월요일날 쉬면 네. 화요일이나 다른 요일에라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캐릭터가 희석될까 봐. 월요일에 남자. 월요일에 남자? 네. 네. 아니 다 미국 시간으로 하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지난주에도 뉴스가 참 많았고 이번 주는 또 굵직굵직한 걸 뽑아보자면 사실 8월 초부터 이야기하셨던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또 네. 기다리고 맞아요. 있고 맞습니다. 잭슨홀 미팅 하면 또 전제를 깔아주셨어요. 유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돌아갈까요? 네, 사실은 외부와 내부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은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주주환
주주환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주환원은 제가 주주환원 나오기 전에 약간 시장에서 너무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무게감을 너무 두는 것 같아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줄 때는 사실 장기 계획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과거의 3년에서 삼성전자는 주주환원 율이 한 40% 정도 됐었고요. FCF에 50을 공헌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좀 잘 하고 있는 정도의 레벨이어서 앞으로 서프라이즈 기대감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반대로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일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주 환원율을 보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시기에 삼성전자에 맞춘다라고 하면 무려 2배 정도이겠죠. 네. 그래서 주주들이 만약에 주주 환원을 보고 놀란다라고 하면은 주주 환원율 상승은 사실은 뭐 하이닉스 조금 나올 수는 있겠다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면 주주 환원율 때문에 시장이 환호하는가? 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한 100조 정도 배당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우선주에서는 한 7% 가까이 주식을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배당 수익률 7%나 줄 수 있는 전자 우선주는 7%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당 성향이나 주주 환원율은 핵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이 불안하고 외국인과 개인이 수급 주체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지금의 자사주 매입량이 엄청나죠. 네. 하루에 좀 65만 주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랄까요? 자사주를 사기로 한 기간에 명목적으로 이제 62일을 나누면 한 30만 주 정도 되거든요. 30만 하루에? 주, 35만 주. 자, 근데 지금 65만 주라고 하면은 2배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주고 소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가 관리를 하겠다. 실제로 좀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쵸. 그 직전에 최태원 회장이 50억 원 정도를 주식을 샀으니까 이게 좀 퍼즐이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들이 지금 환호하고 또 실망하는 것들은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이번에 뭐 얼마를 배당하겠다, 얼마를 환원하겠다 이런 명목 가치보다도 네. 어떤 주주들의 가치가 단기 가치,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장기적인 어떤 그림보다도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떨어진 주식 가치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맞춰줄 수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이건 구조적인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산분리법 때문에 생명과 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10% 지금 들고 있는데 네. 더 보유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다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비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네.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누가 팔 주체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렇죠. 전자는 소각했을 때 팔아야 되는 주체가 있다. 매물이 나온다. 맞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제도를 똑같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좀 디커플링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이 코스닥은 좋은데 코스피는 좋지 않아요. 그쵸. 사실은 코스피도 그냥 전자 닉스만 휘청휘청하는 뿐이고 나머지는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전자닉스 이제 주주 환원이 나왔으니까 지금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떡해요? 하방이 막혔습니다. 네, 저는 UBS의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때 PER로 메모리 반도체를 보는 것은 우리가 더군다나 하반기에 그렇게 좀 불리시하게 보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하반기 전망이 잘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주주 환원 이미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PBR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PBR은 1.5배, 27년도부터.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2배 안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과거에 다운사이클의 끝단에서는 PBR 100개쯤은 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배 넘어가면 이제 팔기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게 자산으로 돌아오니까 내년도 되면은 이게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쇼크만 없으면 지금 이미 27년도를 생각해봤을 때는 PBR 밴드 전통적인 밴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9월 정도 흔들린다라고 해도 그거는 주가의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지금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밴드 하단 플레이를 밴드 하단 비중 확대 플레이를 충분히 하셔도 나쁘지는 않은 구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주주 환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런 막대한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를 돌려주겠대요. 네. 근데 이 정도 반응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긴 사이클에서는 결국에 연말에는 종목 상승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낮아요. 사람들이 너무 다 갖고 있으면 아, 신규로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른바 국민주라고 불리는 것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닉스는 토탈 리턴으로 되게 좋은 주식이 돼버렸죠. 네.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면요. 자, 그런데 액티브하게 우리가 다음 주, 다음 달 또는 뭐 3개월 내에 조금 더 주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저는 시가총액 레벨을 한 단계 정도는 내리시면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신호들이 미국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신호가 우리나라에도 구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주환원 관련해서 그럼 제가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들을 좀 찾아보니까 베스트 댓글. 요런 오해가 3까지는 아닌데 하나가 좋았네. 네, 네. 요런 이제 비판 어린 시선을 보여주시는 게 지금 기업별로 주주환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반도체주 관련해서 많이 벌었으니까 그 우리나라 말고도 봐봐 샌디스크 봐라 마이크론 봐라 얘네들은 100% 해준다는데 니네는 50%밖에 안 네, 해주냐 네, 네. 이러니 국장이지 요런 비판의 글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반절밖에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예. 의미가 다른 거라고 그쵸. 알고 개념이 있어요. 다르죠. 예. 추가 FCF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얘기하는 FCF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얘기하는 FCF의 개념이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명시적으로 어느 정도 빠질지는 모르죠. 근데 추가 FCF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FCF 분을 100% 환원하겠다라고 미국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다 이게 지나봐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주주 환원율로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주주 환원율. 그는 저는 4에서 50% 정도 선에서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지금 전자와 아마 하이닉스가 39% 거의 붙인 것 같고 삼성전자는 원래 3년 평균 40%였으니까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50%를 넘어가기에는 저는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아마 우리 주주 환원과 미국 기업 주주 환원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잘 생각하셔야 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부터 장기적인 주주 가치 주주 환원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은 무조건 하는 건 기본이고. 옳은데 지금 우리는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우리는 애플이 아니고 알파벳이 아닙니다. 뭐 슈퍼을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의리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공급할 돈을 너무 지나치게 주주 환원을 해버리면은 네. 갑이 있잖아요. 우리 갑이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너네 뭐 하는 거 파티에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성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준 돈으로 너네 지금 파티하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너네 우리 중국 거 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적정선을 맞추는 과정이라서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에브리바디 다 해피한 상황은 아닙니다. 셈법이 너무 네네 그러네. 복잡하죠. 그런 구간에서 뭔가 그런 게 있죠.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요구하시고 네.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객사들은 물량을 요구하잖아요. 네. 와. 이거는 솔직히 누구 하나의 얘기를 근데 솔직히 여기서 제일 누구 하나 얘기를 먼저 들어줘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누굴까요? 주주. 사주는 사람? 고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갑이다. 정말 절대 갑이다. 나중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나중에 정말 지금 머스크의 얘기처럼 네. 뭐 테라팹을 지어야 되는 정도의 메모리가 슈퍼사이클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갑입니다. 그때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은 고객사의 물량을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 그 다음이 이제 주주 그러니까 뭐 다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주들도 예. 회사가 잘 돼야지 우리가 네. 맞아요. 좋은 네,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나를 2등으로 해도 그래 고객사 먼저 챙겨주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잊지 마. 네. 이렇게 할 수 네, 있다는 뭐 거죠. 단편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그냥 시나리오라고 네네. 하죠. 하이닉스가 배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삐져요. 엔비디아가 우리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이나 중국 업체 조금 쓸게. 이건 주가에 더 부정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뭐 보시는 분들은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비즈니스가 먼저 잘 돼야. 그 돈으로 배당을 하는 거니까. 네. 제가 예전에도 OCF와 FCF는 결국에는
FCF 그 이내 잔고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영업 현금 흐름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을 맞춰가는 구간이니까 근데 그 균형을 저는 우리 기업들이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단적인 예로 주식 수를 줄이겠다라고 한 노력은 계속 하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성과급에서 이제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주식으로 주겠다. 네. 이게 균형을 맞춰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오늘 자료를 통해서 9월에 한 번에 더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아, 9월이요. 네. 근데 그게 거의 악재 사이클의 후반부 또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만 좀 잘 이겨내보자. 네. 네, 이렇게 좀 이런 내용으로 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희 네. 예고편 좀 말씀드린 거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지금 시장 판단을 보고 전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진짜 핵심 네. 이벤트들 되게 많거든요. 엔비디아, 뭐 잭스놀 막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뭘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오늘 이번 주 내로 이틀 내로 그 SK하이닉스의 노사 협상안, 재협상안이 네. 투표에 들어가요. 그 정해진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정해졌으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되면은 중요한 게 하이닉스의 성과급 배분에서 60% 정도는 자사주로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거기서 또 40%는 즉시 맞아요.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지원군이 추가적으로 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애석하게도 또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부분 파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 대한 것도 또 노이즈로 항상 상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카카오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죠. 네. 근데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제 항상 실적이 나오면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사람들이 그때부터 좋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그냥 이 숫자 2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 예, 주당 네. EPS에 한 2 이상 나오면은 서프라이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가이던스 2.3 이상이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가 더 중요하구나. 숫자로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캐펙스라든지 앞으로 이제 금융 AI 컴퓨팅 금융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언제쯤 어떻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로 아마 엔비디아 전후로 좀 주가 수익률이 갈릴 것 같은데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결론적으로는 이후에 주가가 나쁘냐 좋으냐잖아요. 네. 근데 전 나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난 네. 무기로 지지난 무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내리막을 세론이라고 해야 걷었어요. 될까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내려와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아, 지금. 예, 그리고 M7을 테슬라를 제외한 M6의 밸류에이션이 S&P 500이랑 붙어버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7월에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아마 5월, 6월 정도인 것 같아요. 코스피랑 붙었다. 네. PBR이. 네. 그럼 삼성전자 역사적으로 바닥이었다. 근데 그 정도의 사이클이 지금 M7에서 테슬라 제외한 기업들에게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M6의 기업들을 보면은 과거 S&P 500이랑 붙었을 때 그 이후에 직후 6개월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9월에 만약에 엔비디아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망했어가 아니라 살 타이밍. 내가 좀 비중을 확대해 볼까 라고 하는 타이밍일 수 있다. M6 ETF도 출시된다라는 뭐 그런 네, 얘기 네, 들리니까 네. 아마 그런 맞아요. 해석들 때문에 기업에서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번 주에 15%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 네. 자체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일부러 포석을 깐 거구나. 조금 뭔가 약간 네. 좀 이렇게 살짝 미세거나 네. 내려갈 것 같으니까 걱정 마. 우리 지금은 올려. 숫자 이래도 내년에 올릴 거야. 네, 이런 게 바로 제가 요즘에 Q 사이클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P 사이클이긴 한데 부족한 Q를 가격으로 전가하거나 네. 그죠? 아니면은 이제 Q가 늘어나는데 이 명목 가치가 예전보다 1.5배거나 1.3배면 네. 같은 Q라도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Q 사이클이 오기 직전에 내가 얼마에 팔지를 미리 정하는 사이클이 지금부터 오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9월에 만약에 증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 쓰임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건설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긴 한데 건설주들이 생산 단가가 지금 1.3배 되면은 마진을 확보하려면 1.4배, 1.5배 판가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한 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낼 수 있는 명목 매출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년부터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짓지 못해요. 다 건설사들이 해야 되는 네. 얘기고 또 하나가 제가 하나의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가 다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짓기 좋은 땅은 어딘가에 대한 얘기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땅? 미국 좋죠. 미국 뭐 이제까지는. 근데 거기 막 요새 반대하잖아.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해외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올 가능성 없을까요? 우리가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남양주 막 땅은 작아도 어. 에너지가 꽤 있는 아, 그리고 삼면이 우린 바다기도 하고. 지방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많잖아요. 꽤 사실. 있죠. 저는 강원도를 되게 그러니까 전 GS 그룹이 되게 이번에 인사이트 있었다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땅이 많고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향후에 좀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내년을 볼 때는 데이터 센터가 우리한테도 지을 거고 반도체 공장도 지을 거고 네. 그 다음에 해외 데이터 센터도 우리나라에 만약에 온다라고 하는 가정이 하나 단서가 있고 네. 그럼 건설주들이 좀 나쁘지 않겠네. 그러니까 금리가 원래 건설주들의 투자 척도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금리 안 보고 건설주를 해도 부담 없는 PBR 밸류에이션 0.6배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삼성그룹주의 건설주나 아니면은 GS그룹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또 내년도에 원전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남양주 주민들한테 민원 안 받아요. 제가 남양주 주민이거든요. 네. 제가 남양주에 지금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어서 네. 요새 하도 데이터 센터 얘기가 많으니까 궁금한 예. 게 보통 이제 뭔가 회사에 뭐 그런 건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 세금이 거쳐질 것을 기대하잖아요. 아 지방세. 근데 데이터 센터는 또 다르지 않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앞으로 자리매김해야죠 제대로. 이게 회사 본사가 네, 들어오는 게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네. 데이터 센터라. 그래서 저는 남양주 세수가 확대될 게 네. 저 데이터 센터로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위치했다고 좋아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님비로 안 가려면 네. 세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왜냐면은 네. 데이터 센터는 돈을 버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과거랑은 좀 다르죠. 네네. 사실 데이터 센터에 뭐 고용 유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고 예, 정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벤트가 네. 잭슨홀 미팅 한국의 네. 금통위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물론 오버나잇을 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일단은 이번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연속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기준 있을까요? 성장률이 너무 높아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예측한 것보다 더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네, 내년에 뭐 네. 지금 3점 중반대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앞으로가 이게 문제인 거죠. 성장은 한쪽에서 너무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그쵸. 근데 이래서 올라간 금리는 나머지 유탄만 받는 자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정부가 배분을 해서 자원 배분을 해서 키를 맞출 것인가. 네. 뭐 예를 들면 금리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자영업자분들 힘들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부의 몫이 아마 내년도에 좀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마지막에 이제 잭슨홀 미팅 있죠. 네. 잭슨홀 미팅이 저는 이번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준은 지금 FOMC를 축소한다고 하고 인터뷰도 안 하겠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캐비넛이 목소리 들어볼 일도 별로 없는 거고 최근에 그 닉 티미라우스 기자 자꾸 이제 FOMC 전에 X 트윗하고 하잖아요.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힘도 없어졌는데 그마저도 베센트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닉한테 닉 티미라우스한테 막 비하하는 그런 거나 퍼나르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건 왜 그럴까? 결국에는 연준을 시장의 주목도에서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중국처럼 금리도 낮게 해주고 네. 뭐 그래야 정부에서 싼 금리로 조달해서 AI나 캐펙스에 쓰고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캐비넛이 목소리를 들어볼 시기가 점점 횟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캐비너스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엔비디아 실적 지금 뭔가 포석을 네. 15% 인상 얘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꿍꿍이가 있을 같은데 것 열어보지 같네요.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모르는 것을 이번 주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확인했을 때 시장의 방향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뭔가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네. 그 느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은 트럼프였고 네. 그 일을 봉합하는 사람은 베센트였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제가 트럼프 정부가 나올 때부터 그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부 인선도를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누가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네. 하면 좋을 텐데 정부 초기에 베센트가 뭔가 정리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아 이제는
배드캅, 굿캅 했을 때 굿캅은 항상 베센트가 하나보다. 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바로 반응은 안 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장기금리 관리. 한번 장표 한번 봐주시면 네. 지금 베센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마켓 메이킹을 하겠다. 이게 지금 옛날로 치면은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정상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마켓 메이킹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적극 개입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장기금리 안정을 하는데 네. 시장의 어떤 구두 개입이나 이걸 넘어서 구두 개입을 했었죠. 네, 즉 대놓고 개입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바이백 확대인 네. 거죠. 근데 이거 잘 안 먹혔죠. 왜냐?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러면은 결국에는 단기금리로 많이 조달하면 단기금리랑 장기금리가 역전이 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네. 얘 올라가면 얘 올라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결국에는 부채가 많은데 그게 어떻게 맞아요. 장기금리만 떨어뜨릴 수 있냐라고 하는 의심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베센트의 인터뷰나 정부의 발표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시행 규칙 이거를 1월에 세세하게 나오겠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단기금리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단기금리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더라도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워서 이 안에 있는 기초 자산인 이제 기준 자산인 단기채를 많이 사게 만들면 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의 공급은 장기채가 줄이고 그러면 단기채가 높아지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부양시켜 가지고 장기채 단기채 튀는 거를 막겠다. 네. 결국엔 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결국에는 예전에 QE처럼 해석을 미니 QE, 라이트 Q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막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저런 수단을 앞으로 더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베센트가 그래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부채 지금 엄청 나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분 얘기를 했죠. 적자의 최악은 지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말은 뭘까요? 이란 전쟁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란 전쟁 말고는 돈 쓸 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다 이란 전쟁에서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 한 2주 전부터 베센트가 했잖아요. 예, 예. 곧 끝난다, 곧 끝난다. 네, 네. 뭐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은 물론 시간은 이란의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말이죠. 갑자기 약간 이란의 타코스러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모르는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베센트는 받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밑에서.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란의 타코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뭐 권력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약간 어디가 실제로 이제 권력을 잡는 걸로 정해졌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는 베센트 미국 재무부가 본격적으로 장기금리 관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실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좀 어려운 그림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질 때는 이게 플레이트해진다고 하죠. 장기금리와 네. 장기금리의 차이가 네. 이때 시장이 나쁘죠. 보통 나쁜 구간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다시 벌릴 때는 시장이 좋은 구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보면은 베어 플레이트닝 한 번 있었다가 슬슬 벌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베센트는 장기 금리는 상승을 막고 내가 단기 금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떻게 한번 떨어뜨려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결국에 이 불스티프닝 장단기 금리 차의 확대는 단기 금리가 많이 움직여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센트는 시선을 단기 금리로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한번 진짜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로 장기 금리를 좀 많이 떨어뜨려 주겠다. 근데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붙어야 돼요? 기준금리 인상 지연이거나 인하가 나와야 이게 더 확대가 되는 금리도 거죠. 도와줘야 그러면 되는구나.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잭슨홀에서 예, 워시가 나와가지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면 시장은 되게 환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워시, 트럼프, 베센트 다 세 명이서 네. 어깨 동무하고 우리 친해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워시 입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얘기하는 느낌이었던 워시 입에서 네. 우리 인하할 거야 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이 그걸 좋아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미국 연준은 글로벌 경찰은 아니에요. 이게 미국 경찰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금융 안정성, 시스템 리스크의 방어, 물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에 이미 연준한 3년 전부터 내가 성장률을 깎아먹으면서까지 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로지 남은 건 결국 물가예요. 근데 물가에서 유가 빼면 나머지는 디스인플레이션가 상당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된다는 단서만 쥐어준다고 하더라도 네. 예, 저는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예,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싶은 게 뭐냐를 봐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거. 지금 정부가 직접 기업들에 돈을 꽂아주거나 그렇죠. 예, AI에서 중국보다 앞서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본 조달 금리가 문제인 거예요. 네. 이 높은 금리는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도 되게 부담인 거고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병목이 되는 건 사실상 금리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중요한데 연준이 연준 의장을 할 때 정말 이 얘기를 아예 안 들었을까? 이 미션을 정말 모르고 갔을까? 알죠. 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케빈 워시도 매파적인 얘기는 하지만 끝난 다음부터 달러가 계속 쭉쭉 빠지는 거는 네.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유가 빠지면은 완화적으로 돌아설 워시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FOMC 때 우리가 금리 안 올려도 시장은 이미 다 올라가서 시장이 잘 굴러가고 있어라고 맞아요. 발언을 한 거 보면서 뭐야 올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그쵸. 그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금융 억압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장기금리 다 올라가서 이미 시장 다 반영하고 있어.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우리가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만 확인되더라도 네. 시장은 지금처럼 성장주나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봤어요. 사실 우리 스페이스X 상장 기억하세요? 그게 시장 마지막 신호라고 했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초대형 IPO. 맞아요. 신고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 한번 봤어요. 자꾸 우리가 이미 한번 주장했던 바가 틀렸는데 이걸 자꾸 왜 건너뛰냐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큰 엔트로피 지금 조금 더 네, 네. 밸류를 더 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픽과 오픈 AI도 네. 저는 사실 제가 맞아요. 참 말버릇이 좀 중요한데 제가 사실이란 말을 지난 방송에 70번 했더라고요. 그걸 다 해보셨어요? 왜냐면 사실만 이야기하니까 예, 저도 예, 그래요. 사실과 일단도 많이 네, 쓰시는 사실, 분들이 예, 있고, 일단. 맞아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컨설팅 할 때 통설과 이제 실제를 많이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렇다 하는데 방송에서는 이거를 무려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볼 겁니다. 네네네. 30회 이하로 막는 게 근데 미션인데. 이게 사실이라는 표현을 우리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증권업계 계신 분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분석적인 내용을 네, 네. 얘기할 맞아요. 때 네. 팩트를 말씀드린다. 일반과 다른 것들. 라는 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이해해 주실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 AI의 최전방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우려 국면은 통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는 두 가지예요. LLM 토큰 지수가 네. 그래도 한 2주째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큰 가격 지수는 프론티어 AI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냐라고 하는 기준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프론티어 AI를 쓸만한 일이 있느냐인 건데 최근 보면은 중국 기업들의 프론티어 AI도 단가를 높이고 있고 네. 그리고 GPT도 지금 이제 기업용으로 네.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어서 다행히 좀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농반징반으로 9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프론티어 AI를 많이 쓰는 주체들, 네. 기업도 있지만 학생들, 개강하니까 네, 맞아. 개강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아. 그 실제 GPT 그 LLM 토큰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를 보면은 시험 기간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리포트 네, 내야 네, 되거나 네. 오락치기도 해야? 시험 네, 보고 네. 이제 뭐 유역 정리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죠. 근데 하지만 올라갔던 시기를 보면은 개강과 시험 시기가 좀 겹쳤었다라고 보면 9월은 이런 LLM 토큰 지수는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GPT가 지금 성장률이 전월 대비 막 10%대밖에 안 나와요. 되게 우려 요인이 맞아요. 자, 근데 오픈 AI의 최근에 이 코덱스의 매출액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과거에도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압도적으로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기업용 시장이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오픈 AI가 개인 시장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 결국엔 가격 경쟁에 부딪혔고 네. 그래서 기업용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 성장률이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방의 환경은 저는 최악은 좀 지나갔다. 예,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메모리가 그래서 호황이 맞느냐.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외사 리포트들의 종합 의견을 보면은 D램은 좀 더 갈 것 같다. 그리고 꼭지는 모르겠다는 식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낸드는 조금 의심스럽다. 실제 최근에 스팟 가격 같은 경우에도 D램 대비 낸드가 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가 키옥시아를 1분기에 판 것도 네. 뭐 고점이었으니까 팔지 않았을까라고 아.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D램의 업황이 낸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소부장에서도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지는 게 파두예요. 파도. 예, 파두가 낸드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에서조차도 약간 D램과 낸드에서는 D램이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거를 반영하고 있는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주하는 얘기 요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네. 데이터를 지금 그림으로 가지고 오셔서 네. 한번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죠. 아, 네. 예.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일단 컨센서스 자체에서 FCF는 나름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보면은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한 20%, 삼성전자는 40%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FCF 기준 50%를 적용한다 하면은 하이닉스가 거의 40% 정도까지 올라오는 전자 수준으로 올라오는 건데, 네. 그럼 지금부터 남는 거는 그거죠. 그 똑같은 FCF 50 주주 환원율 40 근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약간 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주주 환원을 보시면은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성과급에 대한 60%를 주식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유통 주식 수는 단기적으로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말 동안에 이런 이제 웃긴 이미지도 돌죠. 지금 뭐 나만 사는 거냐고 하이닉스가 네. 이런 그런 것 정도로 나만 시장에서 주식하는 거야? 실제로 파는 물량을 사주는. 근데 요게 예전에 바이오에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이오 주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 무상증자 해달라.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주가 하방 막아줘 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단기 주가를 어떻게 해줘라는 네. 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은 현금 배당 중심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 재원이죠. 그러니까 100조에서 110조, 90조에서 110조 정도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디에 얼마 쓸게 한 건 30조입니다. 3분기 배당. 자, 그리고 나머지 자녀는 아직 발표를 안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뭐 당장에 빨리 발표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사회를 거쳐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자사주 15조 정도 나와 있는 거 사는 거 네. 그거밖에 단기 주가에 도움은 안 되겠네. 근데 주가는 바닥에서 한번 반등을 했으니까 거기서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부터는 저는 주주 환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에 대해서 좀 의심했던 사람으로서 주주 환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BR 밸류에이션의 하단은 신뢰도가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27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적어도 6개월, 좀 멀리 보면 12개월 이후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27년도에 전자 닉스는 PBR 기준 밴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말도 안 되게 비싼 구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과거의 PBR 밴드 안에 있는데 배당은 더 주는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빠지면은 오히려 하락을 좀 의심하고 앞으로는 괜찮겠다라고 낙관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전 주주환원 이후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무슨 사이클이냐? 이제 Q 사이클이라고 자꾸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Q는 앞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단기적으로 범용이 아니라 요 27년 한번 보시면은 다 HBM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HBM은 여러분들께서 스팟 가격이 존재하지 않죠. 다 그냥 고정 거래가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에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PBR 신뢰도의 하방을 주주환원을 막아놓으면 이 HBM의 매출이나 단가가 나올 때마다 상방이 열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주환원에서는 좀 삼성전자가 실망감을 안겼지만 저는 앞으로 6개월 수익률에서는 그래도 둘이 만약에 달리기 시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장거리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 만들어질 이 HBM의 형질에서도 파운드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TSMC 진짜 좋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생각을 해보면은 단거리에서는 하이닉스가 유리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2일 정도는 수급 모멘텀이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네. 네. 근데 장거리에서는 어.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기록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전략, 이 8월 마지막 주 이후의 시장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키워드 네. 4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빠르게 볼까요? 아, 네, 또 좋습니다. 45분이네요. 네. 제가 왜 P에서 Q 사이클이 넘어갈 때라고 강조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선행으로 봤었던 비슷한 업종은 어딜까? 전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을 비만 드립니다. 치료제. 네. 그러니까 실제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부터 24년도 상반기에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엄청 좋았었어요. 그 심지어 일라릴리 시총이랑 거의 붙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러면 그때까지 올랐었던 트리거는 뭐였느냐? 결국에는 이익률이었어요. 네. 이익률. 그러니까 위고비가 먼저 깔렸으니까. 아, 그렇죠. 예, 이 높은 단가의 영업이익률을 노보노디스크 혼자 누렸던 거고.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도 일라일리의 마운저로보다 훨씬 더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마운저로가 본격적인 Q 사이클을 시작했던 것이 25년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점유율도 뒤집혔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가장 최근 분기가 전년 대비 46%, 일라일리 노보노는 지금 16%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떨어졌네요. 자, 근데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은 릴리가 54, 노보가 43. 약간 지금 다 다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예를 들어 단가가 좀 떨어진다고 쳐요. 근데 그 이상 Q가 내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Q를 머물거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Q 사이클에 유리한 기업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그냥 증설이 약재로만 볼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 Q를 더 많이 해서 매출액에 더 많이 전가할 수 있는 기업, 메모리가 좋을 거고 그 다음에는 소부장, 건설, Q를 늘리는 과정에서 수혜주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라고 하는데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들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어쨌든 앞으로 12개월은 Q 사이클이다. 그 과거에 뭐 코스닥이 안 좋았을 때 그리고 AI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때 소부장 사이클 없이 그냥 바로 반도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러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실제 자본 지출은 3분기부터 많이 늘어난다. 메모리 기업들, 인텔까지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께서 하나의 예로 지금 비만 치료제 네. 어떤 주가 흐름을 그래프를 좀 가져와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미약품에서 9월인가 10월에 네. 에페를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럼 그 예, 단백질. 비만 시장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좀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을 하는 거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이게 냉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기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어렵다. 네,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음. 근데 약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기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냐, 퍼스트 인 클래스냐. 먼저 들어가느냐. 약효가 제일 좋거나, 제일 좋거나. 제일 먼저 들어갔거나 둘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근육량을 손상시키지 네. 않고 그걸 지킨다라는 거 진짜 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출시가 되는 건 아니고, 아, 이거 아니에요? 예, 네, 네. 요거 비슷하게 비슷한 거? 이제 들어가는 네. 거죠. 그리고 그리고, 출시되죠. 그리고 릴리도 신제품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임상에 올라오는 뭐 메세라 얘기 이런 것들은 다 비교군이 지금의 마운자로가 아니에요. 릴리에 지금 삼상가 있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진입 난이도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 신약 시장 테마는 그냥 잘 먹고 나오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들어가 보시죠. 번째가 네. 49분이니까 모더나랑 머크랑 어제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네. 뭐 모더나는 170% 하루에 오를 정도로 맞아요. 좀 말도 안 되게 네. 올랐죠. 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만한 어떤 메시지는 뭐냐? 일단은 요 약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인티스미란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네. 이 약은 흑색종이라고 하는데 써본 거예요. 근데 흑색종을 쓸 때 어떤 걸 썼냐면 기존의 항암제 1위인 키투르다. 그리고 모더나의 mRNA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mRNA 백신 맞아봤잖아요. 네. 그 방식이 아니에요. 네. 항암 치료를 한번 수술을 해서 제거한 사람에게 기존의 키투르다만 맞추지 않고 그 사람한테 완전히 개인화된 mRNA를 같이 병용 투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커스터마이즈된 항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키트로다 하나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수술이든 어떤 식으로든 재발이 없는 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남아요. 흑색종이 뭐길래?
뭐예요? 실제 흑색 종이는 피부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피부암 시장은 그럼 키투르다는 암종 불문 항암제니까 몇 퍼센트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매출에. 그럼 이걸로 왜 이렇게 놀라지?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재밌는 건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인티스미란이라고 하는 의약품은 약간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실제 한방은 그 뒤에 나와요. 비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예, 매출액의 거의 한 30%인 네. 키투르다 매출액에 진짜 우리 왜 폐암인데 폐암의 대부분이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폐암 걸리는 사람들한테 맞았었던 이 면역항암제의 같은 실험이 임상이 3상이 연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번에 결과는 키투르다 IV예요. 정맥 주사와 mRNA인데 이번에 비소세포 폐암은 키투르다 피하제형과 mRNA입니다. 그러면은 정맥을 통하지 않고서도 아무데나 네. 이제 피하제형이면은 그쵸. 네, 주사를 맞으면. 근데 그게 암이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형도 다르고 암 시장도 다르고 네. 저는 이게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mRNA한테 되게 좋은 이슈죠. 근데 이 좋은 이슈가 이유가 뭐냐? 기존의 압도적 역사적인 최고의 항암제에 갖다 붙일 게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좋았던 거는 이 항암제를 제형을 바꾼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항암제와 mRNA를 병용한다. 자, 이런 키투르다 유니버스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자, 여기서 그러면 수혜가 누구냐? 사실은 많이 바꾸기는 어려워요. 많이 번들이는 없습니다. 키투르다 SC는 결국엔 우리나라 알테오젠이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관련주가 있을 것이고 mRNA 소재는 뭐 ST팜 같은 기업들이 될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벌릴 것이냐? 저는 더 벌리지는 말자.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벌리지는 말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금리가 좀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종목 정세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이 이슈가 많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이 이제 수급이죠. 수급은 제가 왜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가 멈췄고 네. 그리고 개인 증시 예탁금도 반등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급 때문에 교란이 돼서 많이 빠지기보다는 그냥 기업의 개별 악재와 호재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자닉스 빠진다고 지수 막 3, 4% 빠지고 이런 가능성은 저는 앞으로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변동성은 9월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자, 근데 실제 지금 이게 노란색이 V코스피예요. 근데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50이 이하 되면 외국인이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60만 깨져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출 것이고 50 이하부터는 외국인이 돌아오는 패턴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강하게 사는 건 30 이하부터다. 네. 근데 이 이유가 나간 펀드의 자금의 성격들이 대부분 에셋 올로케이션, 자산 배분형 펀드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높아서 그냥 나가는 기계 매도가 많았을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요 V코스피만 안정이 되면은 근데 오늘처럼 전자가 이렇게 6% 7% 빠지면 다시 V코스피는 올라가. 50 중반 이상으로 네. 가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업들의 지수 영향도가 좀 낮아져야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9월에 또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 흔들림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사야 된다는 게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40년 평균 주가예요. 네. 중간 선거에 10번 정도 있었을 때 평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S&P 500과 나스닥, 코스피의 평균 D 플러스 0부터 다음 해 연말까지 네. 그려봤어요. 저점이 올해 9월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점은 다시 5,000원 얼마 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 평균으로도 코스피가 먼저 이게 7월이에요. 7월 정도 되죠.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저점이 깨지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이런 변동성을 한번 겪고 나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 랠리가 될 텐데 중간 선거의 이후의 모습은 보시면 진짜 많이 올라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장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미국부터 간다. 왜냐?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죠. 한 번 더 눌리죠. 여기 끄트머리가 뭐냐면 양도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네. 고유한 계절성도 그쵸,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먼저 선발대를 보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지는 우리나라가 내년 정도 초에 조금 후발대를 보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증시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공략을 해야 될 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빈집. 빈집털이 외국인의 빈집은 제가 계속해서 뭐 바꾸지도 않고 있죠. 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의 빈집 기준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전일과 지금의 종가의 차이.
결론적으로는 누가 제일 억울한 경쟁을 했을 때 예, 억울한 경쟁 대회를 하면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제일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개인들이 돌아왔을 때는 충분히 다시 채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오늘도 LNF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결국에는 빈집을 채우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진짜 싸움은 저는 중간선거 이후에 있다. 자, 그래서 단기 수익률로는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코스닥장이 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코스닥장. 왜냐하면 올 수도 있어요예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있다? 지금 댓글로도 안 좋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래요? 자주 모셔달라고. 예. 네. 좋고 아. 노래 자, 좋고. 여러분들 네. 진짜 재밌는 통계를 말씀드리면 20년 평균으로 네. 코스닥의 짝수의 해는 마이너스 9%예요. 지금 짝수죠. 2026년. 네. 올해도 또 이렇게 빠지고 있죠. 네. 홀수에는 플러스 20이에요. 플러스 20. 오, 그 기준이 되게 크네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거 이상해요. 홀짝으로 가는 거네. 지금 정말 코스닥이 홀짝 게임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퀀트적인 수익률 네. 퀀트인 거고 네, 저는 그거보다 이거는 작년에도 아마 앵커님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코스닥의 다음을 예측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벤처 투자 금액이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마지막 차트인데 국내 벤처 투자 금액의 상반기 추이예요. 우리 23년도 기억하시죠? 네. 코스닥 랠리 나온 거. 네. 근데 그 직전에 22년도에 벤처 투자 많이 금액이 있었어. 급증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26년도에 그걸 넘었습니다. 와우. 잠깐만. 그쵸? 우리 지금 코스피에 돈 담아둘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퀀트적인 관점으로 20년 평균 수익률에서도 홀수회가 코스닥이 좋았고, 네. 근데 코스피 대비 더 오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기업 내용 다 무시하고 그냥 그것만 보는 거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벤처 투자 금액이 많이 비상장에서 늘었을 때 그 다음에 코스닥이 나쁘지 않았었다. 예, 그리고 과거에 가장 비슷한 시그널이 22년도, 23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런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벤처 투자 금액이 늘었을 때 그대로 반영이 된 다음 연도에 그럼 큰 형들이에요?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로봇이나 반도체나 뭐 특정 분야에 쏠렸으면 걱정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그거는 비상장 시장의 포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일 많은 비중이 예전에는 바이오로 쏠리거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건건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심지어 커머스도 회복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테마가 나올 수 있죠. 네. VC 주식들이 시총이 작거든요. 벤처 쪽이. 예. 또. 엑시트에 성공하면 네. 예, 성공하면 상당한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좀 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내년도에는 계절성이 나쁘지 않다. 우리가 그러면 초기 대응을 언제 할 거냐? 네. 중간 선거 임박했을 때, 임박했을 때. 예, 미리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요. 요거는 오늘 방송 보고 약간 공부를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섹터들이 어디가 있을지 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저 참 잊고 살았는데 코스닥 액티브 요즘에 네. 뭐 살아는 있나요? 아, 친구들? 네. 제가 코스닥과 사실은 액티브 상장했을 때 네. 코스닥 지수하세요라는 방송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걱정하셨잖아요. 지금도 걱정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구나. 그때 진짜 예, 그러니까 그게 종목 많이 투자했- 피킹이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종목을 잘 하나하나 보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종목의 총상이 최상위 올라가면 그 다음이 너무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액티브 중에서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비중 최상위까지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네. 예, 성호전자도, 아. 예, 큐리언트도. 네, 그 종목들이 나쁘고 좋고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상위까지 최상위 올려놨으면 그 액티브 ETF와 그 종목의 수익률이 양호했을 때 네. 저는 그게 선순환을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아닐 때는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냥 올라간 종목에 대한 비중 상위.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지수사죠. 그쵸. 취수사지.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근데 뭐 코스닥 승강제가 이제 9월 정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때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지수를 트레이딩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코스닥 승강제라면 지수 최상위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끼리 그냥 영업이익 최상위 해가지고 몇 개 사는 게 낫다. 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요일의 남자 참 오랜만에 재밌다. 만나뵙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자주 모시라고 하는데요.
월요일밖에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청원을 해주세요. 네. 국민 청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이혁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계속 저희 그 채 GPT PD님이 속보 올려주시는데 폭염주의보가 곳곳에 다시 발효되는데요. 더워졌더라고요. 예. 어제도 덥던데 갑자기 또 더위가 왔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더워야 되는데 예, 실제 날씨만 더운 것 같습니다. 10시 반 지나고 나서 역시나 오늘 시장이 조금 더 밀립니다. 코스피가 현재 2%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폭 줄이면서 1% 초반대까지 현재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7% 넘게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조금 재미가 없는데 그 외에 뭐 2차 전지도 좋고 또 바이오 쪽 또 소부장 쪽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루두루 또 시장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